여기 써놨는데 A는 100% 모르는 사람이고 아까 7,500 다 받는다고 생각하고 B는 3,200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주임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야. 자격증을 땄든 어쨌든. 근데 시점을 봐야 돼요. 3,200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전입한 날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근저당 설정 날짜는 2013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아까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65페이지. 아니, 프린터물 보시면 서울특별시로 보면은 보증금 범위가 9,500 이하, 7,500이 아니었구나. 9,500이네요. 죄송합니다. 7,500은 2013년이었네. 그러면 2014년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을 받잖아요. 그 위에 보세요. 2010년부터 그 위에를 보시면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말일까지는 7,500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2,500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2,500. 그러면 제가 자꾸 2013년 때문에 그러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9,500일 때 3,200은 똑같고요. 받을 수 있고 2013년일 때는 보증금이 7,500일 때 2,000 얼마죠? 2,500. 이거 뭐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2,500. 그러면 이 전입 날짜로 해서 3,200을 줄까요? 아니면 근저당 날짜로 해서 2,500을 줄까요? 보증금은 똑같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몰라요, 임차인들. 실제로 배당기를 가면 이 3,200 줘야 되는데 왜 저 2,500을 줘?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경매회사 가서 알았어요. 저도.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이날이라고.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저당 설정 날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근저당 설정 날짜가 1992년이에요. 근데 나는 전입을 2014년에 했어. 9,500 미만인 이하인데 9,500이죠. 9,500이야. 당연히 경매가 언제 되던 간에 3,200 받겠다고 생각하지만 1992년 보세요. 근저당이 되면 얼마 되는지. 자, 보면은 위에서 왼쪽 상단에 1990년 2월 19일부터가 있죠. 그러면은 서울시가 보증금 범위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자, 보세요. 나는 9,500 걸었는데 이때 주임법에 적용할 수 있는 가격이 2,000밖에 안 돼. 2,000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야? 700인가? 700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근저당이 저때 잡히면은 이 돈도 못 받아. 왜? 이 당시 근저당 날짜로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되는 사람만 700을 받아요. 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미 9,500에서 나가리가 된 거야. 이 돈은 아예 못 받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근저당도 예전에 잡아놓고 말소 안 할 수 있잖아요. 이자 내고. 그래서 제가 표를 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프린터를 해드린 이유가 책 보면서 문제 풀면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거 보면서 최우선 내가 소액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기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표를 보면서 해당 연도를 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소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근저당 설정 날짜인 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를 당하거나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상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입일자로 다 압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고.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 아까 65페이지였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은 주임법보다 한참 후에 됐어요. 야, 왜 주택 임차인만 보호하냐? 우리 자영업하는 상가 건물 임차인들은 뭐 사람 아니냐? 그래서 보면 2008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됐죠. 8월 21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나와 있네요. 67페이지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1번 있죠. 법률 적용 대상자는 1, 2번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죠. 계약서 가져가서. 건물의 인도, 점유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 내에 들어야 되고, 주의 나와 있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자가 동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환산보증금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시죠. 우리 그 책 내용의 문제에는 상임법에 관련된 문제는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주임법에 관련해서 풀 수 있으면 상임법을 쓸 수 있는데 보증금 환산 방법이 틀려요. 주택. 주택. 그 다음에 상가, 주택. 주택 임차에는 보증금이 5천이면 5천이잖아요. 환산하고 할고 자시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개업법에서 쓰는 거지만 중개수수료 요율 때문에 지금 바뀐 법 있잖아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반토막 났다며요. 지금 저 수수료가.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공인중개사에서 수수료를 받으려면은 보증금, 월세 해가지고 몇 프로를 잡는데 이게 보통 0.4%죠. 주택이.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0.2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에 중개수수료를 줍니다. 상가에서는 환산보증금을 써요. 그 방식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 금액 산정하는 보증금과 일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주택은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보증금 범위 안에 들었을 때 주임법이 적용이 되고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안에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 월세가 100. 그러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 100을 곱해요. 100 빼가면 1억이에요. 1억. 5천. 1억 5천이잖아요. 1억 5천. 이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개업자가 이제 수수료 받을 때 1억 5천에서 0.9를 받니, 0.7을 받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임법은 환산보증금 금액, 이렇게 계산된 환산보증금 금액 안에 드는 사람이 상임법 적용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환산보증금 금액 위에 올라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적용 대상이 안 돼요. 주임법 아까 최우선 변제받는 분들도 보증금이 2014년 기준으로 9,500이면 9,500 이하에 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서민,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이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지 환산보증금이 20억짜리를 보호할 이유는 없잖아요. 보증금 6억짜리 사는 사람 같은 돈이지만 인간적으로 틀리니까 보호 대상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페이지 6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6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도 이제 연도별로 지역별로 법영 그다음에 우선 변제받을 비율 딱 보면은 환산보증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위에 나와 있죠.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서 그 안에 드는 사람 4억 원 이하 환산보증금 안에 드는 사람이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보면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가 돼야 돼. 일단. 되는 사람 중에 또 보증금이 6,500 이하가 돼야 돼. 6,500 이하가 되는 사람이 2,200을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받아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2008년하고 2010년에 했을 때는 서울이 2억 6천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에서는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야 이거 보증금하고 월세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작년에 개정한 게 4억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빅4, 강남, 홍대, 종로, 노원 은행사거리나 특수상권 있잖아요. 경기와 상관없이 사람 바글바글한 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만한 월세가 아닙니다. 예.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원 이하라고 그랬죠. 4억. 그러면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월세가 400 돼도요. 벌써 안 돼요. 400 곱하기 100이면 4억이잖아. 그러면은 보증금이 1억이에요. 월세 300이에요. 안 돼. 아예 강남에 좀 괜찮은데 4억 이하가 어디 있어요, 환산이.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 버는 자리, 비싼 자리는 권리금을 제해도 상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돼야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 5년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또 상인법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책에 문제를 내놓은 거는 상인법에 관련된 건 안 넣어놨어요. 주인법에 관련된 거. 왜? 푸는 건 똑같아요. 하는 거는. 예.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느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동사무소냐. 세무서냐. 이거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다 풀 수 있는데 또 하나 알려드리면 문제 풀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자, 요거는 하나 적으세요. 예. 문제를 풀려면 이걸 적으셔야 돼.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딱 빼고 쉬는 시간에 적으세요. 안 지울 테니까. 근저가 변경단 이게 우리 말소기준 권리였잖아요. 말소기준 권리. 근데 소액 임차인 기준 권리가 있어요. 그 문제 풀다 보면 되는데 그거는 동그라미 친 거.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확정된 임차인. 확정된 임차인이라는 거는 전입,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요거를 확정된 임차인이라고 이제 단순 전입만 하는 게 아니고, 예. 근저당, 저당, 경매개시 기입등기, 담보가등기, 확정된 임차인. 요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고 최우선이죠. 소액 보증금. 요거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기준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액 보증금 기준 권리를 내가 왜 알아야 되냐? 결론은 배당 때문에 그래요. 배당. 내가 얼마 받을지. 배당 때문에 소액 보증금 기준 권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책에다가 저 위에 거 근저가압 정경담하고 확임을 쓴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5개만 하면 한 방에 다 끝나요. 말소기준하고 소액보증금 기준권리. 그것만 아시면은 암기할 건 이거밖에 없어. 그것만 암기하시면 돼. 그러면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 남았죠? 시간이?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면 문제 풀 때 혼란이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A, B, C로 나눴는데 A는 아주 쉬워요. 예, 아주 쉽고 B도 대충 쉽고 이제 C가 어렵죠. 보면은 53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판서할 것도 없고 권리분석 실전 문제 파트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소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는 무엇인지 답하라.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찾으려면은 제일 먼저
저거 알아야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날짜는 시간선으로 돼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가 왼쪽 상단에 있는 게 제일 빠르고 밑에 있는 게 제일 느려요. 그거는 이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일단은 2013년 7월 4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가요? 아닌가요? 근저당권. 예, 말소 기준이죠. 그러면은 말소 기준 밑으로 다 소멸이잖아요. 그럼 그 밑에 금액이 뭐 1억이든 9천만 원이든 왼쪽에 권리 종류가 가압류든 전세권 주택 일부든 나발이고 어쩌고 다 소멸이죠. 그러면 답을 쓰실 때 오른쪽 칸이 있습니다. 소멸 인수 여부. 한번 써보세요. 맨 윗칸에 말소 기준 딱 써보세요. 말소 기준 써보시고 밑에는 다 아웃이니까 XXXXX 치시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2번까지 풀어드릴게요. 쉽죠? 2번 볼게요. 2번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찾아보세요. 예. 그렇죠. 가압류. 가압류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가처분은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 그 인수라고 쓰세요. 위에 가처분 오른쪽에다 인수 쓰세요. 그 다음에 밑에 말소 기준이니까 말소 기준 쓰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임차권 어쩌고 저쩌고 8천만 원 다 뭐지요? 소멸 XXX. 쉽죠? 지금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물건 보면서 할 건데 이거 빨리빨리 말소 기준 찾고 인수냐 소멸이냐 찾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물건 딱 보면은 이게 머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물건 보고 인수, 소멸 바로. 그래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직접 풀어보고 이게 객관식으로 안 하고 주관식으로 했잖아요. 직접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럼 한번 3번. 이게 10번까지 있어요. 제일 쉬운 게 한번 풀어볼게요. 3번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예. 모르면 위에다 쓰세요. 근저가 정정담 딱 써놓으라고 그냥. 예. 예. 어차피 외우는 건 하다 보면 외우는 거니까. 자, 몇 페이지죠? 지금 몇 페이지죠? 넘어가가지고. 예? 54페이지요? 54페이지 3번 보시면 어떤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그렇죠. 그럼 말소 기준 쓰시고 밑에는 어차피 시간이 후순일 거 아니에요. 왼쪽 날짜 보시면. 그럼 뭐죠? 밑에? 다 소멸하면 XXX예요. 끝. 권리 분석 끝. 예, 끝이에요. 이게 한 물건, 실제로 한 물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한 문제지요. 한 물건, 지금 3개 물건 권리 분석 끝난 거예요. 공부상으로 할 수 있는 거.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의 말소 기준 권리는 뭡니까? 가등기인데 제가 얘기했죠. 친절하게 담보 가등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죠? 그 말소 기준 아닙니까? 그거 쓰시고, 말소 기준 쓰시고, 밑에는 다 필요 없죠. XXX. 예. 5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해 안 가셔도 다시 들으시면 이해 가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아까 꼬아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뭐죠? 전세권일까요? 가압류일까요? 왜 가압류죠? 아, 맞죠. 정확합니다. 요거는 판설에 해드려야 돼요. 예.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예. 저도 헷갈릴 만한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케이스는 실전에서는 없어요. 없는데 권리신고 보면 다 전세권 전부라고 나와 있는데 일부라고 나와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전부라고 나와 있으면 질문하신 분 있어요. 그럼 전부일 때하고 일부일 때가 차이가 뭔가요? 예.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아니 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시면 배당 요구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얘가 아니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면 전세는 인수죠. 그럼 답은 인수라고 쓰셔야겠네. 예. 인수. 그 다음에 가압류 말소 기준. 그러면 그 밑에 강제경매 뭐죠? 아웃, X.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문제를 푸니까 이해가 좀 가시죠? 6번.
자, 6번은 5번이랑 똑같아요. 날짜만 틀리고.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죠? 똑같다. 권리 종류가 똑같다고. 예? 전세권입니다. 왜? 위의 문제는 전세권자가 주택 전체는 당연히 말소기준 권리의 주택 전체 돼야 되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안 된 건데 6번 보시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3억 받고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세모라는 거예요. 위에는 안 되는데 밑에는 된다고. 그래서 전세권 밑으로 가압류 강제경매는 아웃, XX,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 문제로 5번, 6번을 해놓은 거예요. 실전에서는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좀 어렵게 풀다 보면 쉬운 거는 그냥 되기 때문에 7번 볼게요. 10번까지만 풀고 쉬겠습니다. 7번 보면은 뭐죠? 말소기준 권리가 5, 6, 7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조금씩 꼬아놓은 거야. 전세권만 꼬아놓은 거. 뭘까요? 예, 전세권이라고 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답은 전세권이 아닙니다. 가압류입니다. 왜? 전세권 옆에 보면 주택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실전에서 일어날 수 없지만 일부, 아웃. 배당 요구를 사람들이 위에 문제 풀고 배당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이거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왼쪽을 안 봤잖아. 다 이런 거야 인생이. 배당 요구하니까 그래서 주택 일부, 인수. 전세권은 인수죠. 밑에 보면 말소기준이 가압류가 되겠죠. 그 밑에 강제경매 아웃이지 뭘. 그러니까 5, 6, 7번 문제가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틀리는 거야. 예.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8번. 요번에는 뭘까요? 말소기준이. 그렇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기입만 되면 되잖아. 그 밑에 가처분 어쩌고 저쩌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소기준 밑으로 XX. 요는 뭐냐? 말소기준 권리가 7개가 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풀겠죠? 전세권 배당 요구 뭐 그걸 떠나서 9번 보겠습니다. 9번하고 10번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9번 뭐죠? 말소 기준 권리가? 그렇죠.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 위로 인수를 해야 되겠죠? 임차권, 가처분, 보존가 등기 다 인수입니다. 그 밑에 줄 서 있는 애가 임의경매잖아요. 걔만 후순위예요. 그러면은 역으로 따져서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임차권 가처분을 떠나서 보존가 등기도 있어. 소유권 넘어왔다가 가등기 얘기해서 본등기 치면은 소유권이 넘어가요. 이런 물건은 무조건 입찰 들어가면 안 돼요. 인수도 임차인 인수만 하는 게 아니야. 가처분하고 보존 가등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되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가구 주택에서 있을 만한 일인데 말소 기준 권리는 뭘까요? 보기에는 복잡해 보여요.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 장황한 글 따위는 다 필요 없어요. 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 풀기가 어려운 게 한번 불러보세요. 7개. 근, 저, 가, 앞, 전, 경, 담. 여기서 지금 임차인, 아까 그 소액 보증금 그 기준 권리 보면 확정된 임차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확정된 임차인. 소액 보증금 기준 권리 확정된 임차인.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그럼 이게 여기 들어와 있나요? 안 들어와 있나요? 근저가 합정경 다음에. 안 들어와 있죠. 그럼 문제 다 푼 거예요. 10번 문제 보세요. 임차권, 입차권, 입차권, 입차권. 이거 말소 기준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니까 다 인수야. 무슨 배당 요구를 하든지 말든지. 예. 맨 밑에 강제경매 있죠? 그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 4명 임차인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얼마야? 1억 4천을 인수하는 거예요. 예. 보기에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를 외우라는 거야.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인수라고. 후순이면은 아웃, 선순이면 인수. 간단하죠? 예.
이게 문제, 세 개의 파트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선 변제권, 배당 순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세 번째 파트는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이 어떻게 해서 푸는 것까지 세 파트로 나눴는데, 그 세 파트 풀 정도면, 권리 분석은 할 것도 없어요. 다 돼, 다. 배당까지 하는데, 뭘. 배당까지 계산하면서 무슨, 경매물건 들어가신 분 많지 않아요. 일반인이 이 경매를 업으로 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풀 우선 변제권에 관련된 말소기여 문제, 권리분석 문제와 마지막 파트에서 할 문제는 못 풀어도 이해가 안 가도 강의 듣고 합시면 되는데, 지금 이 10문제는 반드시 인지가 돼야 돼요. 예. 최소예요, 최소. 아셨죠? 이 정도 알아야지 물건 볼 때 들어가 말어. 최소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분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